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이어서 저 259페이지 아니죠. 259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53페이지죠. 253페이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그거랑 중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독자적으로 뭐 시험에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시험에 또 나왔었습니다. 특히 뒤쪽과 관련돼서 뭐 어떤 법령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그렇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밑줄 치고 명 처리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좀 꼼꼼하게 보시고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자. 내용 자체는 여러분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편하게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자 밑줄 친거 보세요.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에게 알 권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이 약관을 갖다가 언제든지 창구에 넣어두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게끔 하고 심지어는 교부까지도 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상품에 따르는 상품 그 약관, 그 다음에 종류별 그때만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적용되는 거는 세 가지 다 적용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적립식. 그 다음에 실명으로 거래해라. 그래서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 주민등록증, 사업등록증 등등이 있다. 자, 거래 장소 관련해서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우체국에서 예금 거래 계좌 개설한 데서 하기보다는 뭐 ATM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단서가 여러분들 다만 과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현금 자동 지급기라든지 컴퓨터 현금 자동 입출금기 뭐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방법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통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통장 또는 수표 등으로 거래를 해라. 우체국에서 내준 그러나 라고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통장이 필요 없다고요? 자 보시면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 통신기기를 이용 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입금할 때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이용할 때도 죄송합니다. 전자기기 이용할 때도 통장 없이 우리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상식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시고 그냥 아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감과 비밀번호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비밀번호는 필수죠. 다만 자, 그 거래를 갖다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인감을 갖다 추가로 이렇게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이 확인됐을 때만 그 예금을 내어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2항 보세요. 거치식, 적립식 예금. 이 경우는 뭡니까? 약정된 기한 동안 돈을 안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말장난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수시 7금식 예금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추가로도 할 수 있다. 뭘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입금 관련해서 현금.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증권으로 입금할 때는 자 입금인은 정권의 백지 보충이나 또는 영수 기명날이 등 필요한 절차를 누가 밟는다고? 입금하는 사람이 밟고요. 우리 그 어음이라는 거 있으면 이렇게 완전 정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빠진 게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우체국에서는 그런 거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체국은 백지 보충을 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체국에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 예금주가 다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되는 시기 해가지고 우리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이니까 현금 입금, 현금으로 계좌 송금, 계좌 이체할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꼼꼼하게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라고 해가지고 이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현금을 인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물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권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아까 우리 계좌 송금도 만약에 그게 타점권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설? 추심 미인설에 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조 보세요. 증권의 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특히 2항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좀 강조를 드린 건데 여러분 한번 좀 꼼꼼히 보십시오. 1항 보시면 자 1항에 따라서 입금된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다. 지급 거절됐다는 것은 증권으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금을 기재를 했다면 그 금액을 뭐해서 예금 원장에서 뺀 다음에 그 예금주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당신이 지급한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입금한 금액을 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자, 근데 2항 보세요. 이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체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백지 보충 의무도 지지 않고 권리 보존 절차도 우체국이 직접 밟는 거 아닙니다. 그때 잘 보세요.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자, 우리 예금 원장에서 뺐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지급 거절된 거 하나의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조각을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발행인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다만 증권 발행인이 자, 이거 보세요. 지급 거절한 날까지가 아니라 지급 거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영업일까지. 그래서 증권을 입금한 예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으로 입금했다. 그때는 증권을 누구에게 돌려줍니다?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침이 안 나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증권이 부도 처리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A가 이런 발행인입니다. 발행인이 자, 어음을 만약에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그게 전전 유통됩니다. 뭐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D가 와가지고 여기 우체국에 입금을 한다라고 할게요. 우체국에 입금을 합니다. 우체국에 입금을 했으면 자, 만약에 뭐 우체국에 입금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급 거절됐다라고 할게요. 지급 거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예금주죠. 예금주에게 알리죠. 당신이 지급한 증권이 지급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권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돌려주면 돼요? 예금주에게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발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따지겠죠. 네가 발행한 그게 지급 거절됐다. 난 그걸 믿고 지금 거래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소지를 하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냈는데 그게 지급 거절됐으니까 나는 손해를 봤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발행인이 우체국에 자, 지급 거절된 다음 영업일까지라고 되죠. 다음 영업일까지. 그때 뭡니까? 요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1억 원을 여기다가 지급을 하면 그럼 우체국은 여러분 손해본 거 없죠. 1억 원을 받았고요. 예금주 역시 마찬가지 1억 원을 받은 게 입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증권은 이제 누구에게 돌려줄 수 있다? 발행인에게 증권을 돌려줄 수 있다. 아시겠죠? 요 조문 구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는 10원 단위로 그렇게 한다. 이 항 보시면 이율을 바꿀 때는 자, 최소 1개월 동안 개시를 하고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율을 바꾼 날부터 바로 바꾼 이율을 적용하고요. 다만 거치식하고 적립식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고정금리를 선택했다면 이율이 바뀐 거랑 상관이 없겠죠. 다만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바꾼 날부터 역시 마찬가지 바뀐 이율로 이율을 적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항 보세요. 예금주가 실제로 받는 이자는 그랬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 받는 이자가 뭐였습니까? 실효금리였죠. 그래서 뭐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받습니다. 그때 이제 세금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원천 징수를 하고 그 남은 금액만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자를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세금이라든지 각종 뭐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 다 떼면 한 35만 원이다. 그러면 35만 원만 받고 그 15만 원을 먼저 원천 징수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급, 해지 청구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지급 시기 보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거치식, 정리식 예금도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금을 청구할 때 바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적립식이라든지 거치식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끝났다고 우리 은행에서 만기일 끝났습니다. 돈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우리가 청구를 할 때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은행에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때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 항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그때 지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12조 제가 별표 쳐놨죠. 이 부분은 여러분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까 어떻게 봤나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금융기관이 승낙 내지 뭐 동의 같은 말이죠. 승낙이 동의하면 그때 뭘 할 수 있다? 양도가 가능하고요.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인데,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은 되지 않는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거치식하고 적립식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모두 가능하다고요?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금주가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면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통지라는 것은 내가 이거 질권 설정합니다 라고 금융기관에 알리면 금융기관에서 그러세요 라고 하면 동의죠. 그럴 때는 양도나 질권 설정할 수 있지만, 다만 법령으로 금지된 경우, 가령 이제 뒤쪽에 보면 우리 각종 상품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양도라든지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된 거는 금융기관이 동의가 그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서 금지된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항이 중요하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변경사항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원칙과 예외를 한번 보십시오. 원칙은 뭘로 신고해라? 즉시 서면으로 신고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경우 있죠. 당장 여러분들 제가 통장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서면으로 작성하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 그 부득이한 경우, 그 경우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다음 영업일에 서면으로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면으로 신고하는 대신에 보통 이제 녹음으로 전화를 하면 녹음으로 그걸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보세요. 2항 보세요. 예금주가 인감,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꾼 때는 서면으로 신고해라. 원칙은 서면입니다. 근데 2항하고 3항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주소, 전화번호, 그러니까 요 부분 주소랑 이제 전화번호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감이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거 바꿀 때는 중요하겠지만,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 그 예금주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할 수 있다?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2항하고 3항 이런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은 서면이지만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1항 및 2항의 신고는 우체국에서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꼭 몇 시간 뒤, 뭐 몇 분 뒤 이렇게 딱 못 박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구하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전산 DB 입력은 해야 되잖아요. 거의 5시간까지 걸리는 정도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처리할 때도 뭘로 해라? 본인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라. 그러니까 신고할 때도 서면,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전화 등으로 할 수 있고요. 전화 등으로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 서면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뭐 변경사항, 처음에 신고한 것을 변경할 때도 서면으로 해라. 다만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신고를 다시 철회. 저 통장 잃어버렸는데요. 카드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다시 찾았어요. 라고 이렇게 철회할 때, 신고를 철회할 때도 역시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장 카드 재발급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지 방법 및 효력이라고 되는데, 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뭐를 통해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과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임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 요거랑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임의 해지 같은 불리한 거 자, 일반적인 사항. 자, 일반적인 사항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항. 그래서 이 항 보세요.
일반적인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할 때는 자, 우리 천재지변 등 불강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보통의 우송 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 행정절차법과 좀 다르거든요. 행정절차법에서는 우리 인터넷 전산기기를 이용해서 뭐 문서를 갖다가 만약에 보낸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열람할 때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날 때가 아니라 입력한 때 그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우체국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요 이메일이나 우리 전화로 했을 때, 뭐 전화나 이런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 걸리는 시간, 그 보통의 우송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보내자마자 우리가 뭐 계속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메일을 보내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의 이제 우송 방법에서 따르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도달한 걸로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 그래서 구분하시라 했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걸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뭘로 해라? 서면으로 해라. 서면. 그래서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자, 저 체크를 할게요. 도달해야, 발송해야 아닙니다. 도달해야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도달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처음에 신고한 주소에서 만약에 주소 변경을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불이익은 예금주가 져야겠죠. 그래서 예금주가 제13조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하지 않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조 보시면 면책 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책 범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당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에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그 위험의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예금주가 부담합니다. 그럼 예금주가 직접 그 정당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의 예금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 절도범인데 통장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잘 맞춰가지고 금융기관이 최선의 성실하게 그것을 대조하고 확인해가지고 정당하게 금전을 지급했다면 비록 그 절도범이 정당한 예금주가 아니래도 금융기관은 면책되고요. 그럼 정당한 예금주는 누구에게? 그 절도범에게 예금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기관에 이렇게 면책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인감과 자, 우체국은 인간과 유관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제해서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게 맞아서 딱 주면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금주에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는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보면 예금의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예금주의 그 면책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부분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된다? 금융기관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 선의와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몰랐고 또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하면 고의나 과실 알 수 있었을 때 요거는 과실이 있을 때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런 정보가 새어나갔다. 그럴 때는 금융정보가 새어나가도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예금주가 실명 확인 증표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금주가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4항은요. 신고 또는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서 우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때는 성간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우체국이 다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수수료 뭐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2항 보세요. 자기압 수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예금주의 잘못으로 통장을 재발행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 발행, 그 다음에 통장이 우리가 다 사용을 해서 다시 재발급받는 거, 그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 안 하는데 우리가 잘못으로 통장을 분실하거나 통장이 파손됐다. 그래서 재발급받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9조 2항 보세요. 1항은 함부로 정보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2항 보시면 예금주가 자,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 입금 및 예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했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이런 거 확인할 때 어떻습니까? 신고한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입력하면은 거기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명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동응답 서비스 같은 경우 ARS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기고 입금액, 입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비번이라지 비밀번호라지 그런 것들 예금주 관리 잘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20조. 그 다음에 약관 변경과 관리할 때는 자 여러분들 1항하고 2항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저 실강 할 때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자 일반적으로 약관 변경은 1개월 전에 한 달간 그걸 약관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알리는 방법은 보세요. 자 뭐라고 됐나요? 그거 제가 밑줄을 좀 안 했는데 우체국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러니까 원칙은 우체국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1개월 전에 한 1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이렇게 게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체국 방문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약관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체크를 할게요.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됐으면 예금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우체국에 늘 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호 보세요. 1항에 의한 게시뿐만 아니라 2호 보시면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우편 이메일로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현금 자동 지급기 같은데 이틀금기 거기에 설치 장소에도 게시하고 그다음 통장에도 표기해주고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때 우리 그 인터넷 뱅킹의 초기 화면에도 하자. 그러니까 모든 방법 우체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어라도 알려줘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3항 보세요. 자 그럼 약관이 변경됐어요. 근데 약관이 우리에게 뭐 불리하게 변경됐습니다. 근데 그 게시 기간 동안 자 보세요. 약관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으면 내가 그게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불리하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원해서 약관이 변경된 게 아니라 그 예금 우체국에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해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이 기간 내에 자 보세요. 시행일 전 영업기일까지 즉 고지한 다음에 그 시행일 전 그 시행일 하기 전날 영업일까지 자 요때 나는 해지할 거예요 하면 그게 뭐 그러면 그 의사대로 그냥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해지가 되든지 아니면 괜찮습니다. 전 이 약간 변경된 것도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시행일 전 영업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이것은 약관 변경에 승낙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하는 의사가 있으면 명시하는 의사에 따르되 명시하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 법이 이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승인한 걸로 본다. 승낙이나 승인이나 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항 보세요. 약관 적용의 순서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 그럼 약관 정보가 다르면 합의 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아까 우리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겠죠. 2항 보시면 이 약관의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거치시 정리식 예금 약관의 정한 사항이 다르다면 자 여러분들 예금거래 기본 약관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하고 자 이렇게 충돌한다. 그럼 뭐부터 적용해라? 예금 종류별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그 말인 거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보세요.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건 나몰라라 하지 말고 관계 법령이나 업교환 업무 규약,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업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하라 이 말이고요. 이 재개를 하면 자 어디다 해라? 금융분쟁 처리기구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여러분들 좀 꼼꼼히 보십시오. 특히 조문 공부를 하실 때는 조문은 여러분들 글자 하나 틀려도 그 말은 좀 그렇지만 글자 그러니까 조문은 어쨌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냈을 때 그 조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의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법률을 갖다 그냥 냈는데 제가 해석 자체가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법령에 있는 그대로 넣으면 그것은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보시고요. 자, 그래서 258페이지 볼게요. 기출.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죠. 불명확하면 누구에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약관 해석은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통일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쉽네요. 3번 개별적인 예금 상품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의 특이하게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 보통 표준 약관이 있고요. 그 채택과 시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정한다 그랬죠. 각 상품,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했다면 그 상품에 따르는 독자적인 약관들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이나 특이하게 형식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근데 4번 보세요. 순서가 잘못됐죠. 예금거래 약관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 두 번째가 예금 종류별 약관, 세 번째가 예금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렵진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재당의 문제, 가장 최신 문제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1번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우리가 안 다뤘던 거죠. 뒤에 보면 그 법령에 보면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순수한 그 법령과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에 보면 우리 그 예금 그 법 관련해 가지고 그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리계좌에 편입됐다. 그러면은 이자를 따로 정기 계산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양 보세요.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는 이건 틀린 지문이죠. 이게 여러분 국어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국어적으로 막 문제 있다고 그때 항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조항이 개별적 합의된 사항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사고신고 철회할 때 본인이 그냥 서면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전화로 사고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전화는 여러분 뭡니까? 언제든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중에 그 다음 영업일에 서면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4번 듬뿍 우대 저축에 대한 질권 설정은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 보는 순간에 상당히 좋은 지문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시험장에서. 야, 이렇게 문제를 내야지.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 숫자 바꾸고 글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내야지. 이런 식으로 내야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듬뿍 우대 주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듬뿍 우대 주축. 그건 나중에 우체국 금융상품 파트, 예금 상품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건데 듬뿍 우대 저축이라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근데 우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동의하더라도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질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동의하고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권 설정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2016년도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진짜 그 예전 문제 있죠. 그 2008년도 문제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9페이지 이제 보시면 예금거래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금거래의 상대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금주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금거래하는 사람. 보시면 첫 번째가 자연인과의 거래, 두 번째가 법인과의 거래, 세 번째가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것과 관련해서 쭉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법인격 없는 단체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요. 자, 자, 여러분들 그 예금을 하려면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자, 권리 능력이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자,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그럼 법인은 그냥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만한 사회적인 필요성에서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자 그런 회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엄청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일정한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어떤 개인 돈인가요? 아니죠. 그건 회사 돈이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해버리면 그럼 대표자 개인의 재산하고 회사의 재산이 혼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러면 남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착복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인 딱 명확하게 법인 명의로도 우리 부동산을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 법인 이렇게 되는데 자연인과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뭡니까? 권리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1살짜리 아이를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1살짜리 아이가 기어가서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대신 그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뭐 예금을 갖다가 해서 나중에 선물로 주겠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금 계약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금 계약의 상품 중에 만약에 뭐 주니어를 우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특화된 상품에서는 가입 나이를 갖다가 좀 제한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개인과 예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단지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막 여기 이게 2016년도에 유일하게 바뀌었던 금융 그 파트의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금융 파트는 이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니까 여러분 뭐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융 파트 이론 부분에서 좀 많이 바뀌었죠. 수정도 되고 추가도 되고 했는데 요게 2016년도에 제한 능력자의 거래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시험에 안 나왔던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우편 금융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엄청 복잡한데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제한 능력자에서 크게 이제 여기는 세 가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얘부터 먼저 쓸게요.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어떤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행위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한 능력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요, 자, 이해관계인이 청구해서 가정법원에서 너 지금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야, 너 피한정 후견인이야 이렇게 선고를 받은 자. 명확하죠? 민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거라지 그런 거 딱 보면 뭡니까?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객관적으로 해결화된 그런 것들이고 어쨌든 제한 능력자. 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법률행위, 뭐 계약 같은 걸 체결하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와서 왜 동의를 안 받았냐, 대리를 안 했냐 해가지고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강의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나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원칙은 자 미성년자는 누구예요? 만 19세 미만. 자 됐습니다. 자 원칙은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우편 계약할 때 뭐랬습니까? 행위 제한 능력자 그때 한번 나왔죠. 제한 능력자라든지 아니면 의사 무능력자가 자신이 제한 능력자이다.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우편 계약을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랑 대비를 시켜야 돼요. 여기는 미성년자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이 주신 돈 그걸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예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우리 교재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어이구, 넘어질 뻔했네요. 지금 막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만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데 자 어쨌든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자 원칙으로 자 요거는 보면 정신적 능력이 자 지속적 결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돌이 중에서도 좀 정신적인 지능이 아주 낮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이제 뭘 합니까?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강돌이 강순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피성년 후견이라고 안 그래요. 물론 나중에 의사 무능력자로 이렇게 판단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피성년 후견이 되려면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저 아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뭡니까? 자기 명의로 땅이 있는데 사탕 3개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된다. 원칙은 뭡니까? 단독으로 못합니다. 네, 자 여기는 보세요. 아까는 동의나 대리가 가능했는데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해줘봤자 동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너 이런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가서는 다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뭘 통해서만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동의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근데 이분들도 성년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년인데 모든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반드시 대리를 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권을 갖다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인격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일용품, 일상용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구매, 양말 시장에 가서 양말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가게에 가서 뭐 라면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용품을 살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가정법원에서 선고할 때 요런 범위에서는 너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소액 상품 있죠. 뭐 소액 같은 거, 소액 거래 같은 거 이런 거 범위를 정한 거예요. 요 표현보다도 가정법원에서 범위를 정한 거 그게 더 낫겠네요. 가정법원에서 범위 내라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보세요. 피성년 후견은 원칙으로 단독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은 자 여기는 보시면 정신적인 능력이 여기는 아까 지속적 결여에 있다면 정신적 능력이 오늘 부족입니다. 부족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해야지만이 피한정 후견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 원칙은 자 다릅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한정 후견인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라고요?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그 범위를 정해줘요. 뭐 너 1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혼자 하지 마라. 뭐 그럴 때 그때는 뭘 하라? 동의를 받든지 후견인의 동의를 받든지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취소.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취소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그 아까 우리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이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여러분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259페이지 보세요. 피한정 후견인 그 아래 단락에 보시면 자, 금융기관이 피성년 후견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과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자,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금 반환하면 족하고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한 후에는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해도 취소의 대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라고 되는데 자, 다른 일반적인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소했을 때랑 다르게 그때는 있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팔았다. 그럼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파는 것을 나중에 부모님이 알고 그거 당장 취소해야 하면 그럼 100만 원 받아오고요. 그럼 노트북은 있는 그대로 그냥 돌려주면 돼요. 너덜너덜해져서 중고품으로도 가치가 팍 떨어진 거 그냥 돌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훨씬 이득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그 상인은 어떻습니까? 판매업자는 큰 손해를 보겠죠. 근데 예금계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법리로 적용하는데 예금계약은 뭡니까? 금융계약 입금을 한 걸 갖다 나중에 취소를 하면 그냥 원금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손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놨고요. 근데 더구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 자, 이게 뭐냐면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좀 범위를 정하여 처분 허락한 재산입니다. 처분 허락한 재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용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용돈. 용돈을 갖다가 엄마가 자, 한 30만 원을 줬어요. 그럼 30만 원 가지고 뭐 과자를 사든 책을 사든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 받았을 때 아이가 뭐 물건 거래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따라가든가요? 아니죠. 그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요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용돈 받았을 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일용품 외 이런 것들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뭐 표현도 보세요. 가정법원이 결정한 동의 유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용돈 학비 등을 가지고 예금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자, 여기 또 당좌 예금거래 나오네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위임계약이랑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서 선관 주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요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용돈을 받은 걸 하더라도 당좌 예금 거래는 여러분들 이게 예금 그 수표나 어음이 발행됨으로써 이게 전전 유통됨으로써 예금 거래의 질서를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당좌 예금 거래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리인 제도, 대리인과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금융거래를 혼자서 본인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회사 명의로 예금을 갖다가 하지만은 그날 그거는 뭐 회사가 그렇게 직접 가서 예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해서 뭐 자금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회계과 직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다 대리권을 수여받고 예금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자, 대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구조만 좀 보십시오. 대리는 뭐다? 본인의 이름으로 자, 대리인 이름 아니에요. 본인의 이름. 자,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여기다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하고 여기 병이라는 금융기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예금계약을 체결하러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지만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지만 그때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한다고요? 본인 명의로 하고요. 그리고 그 효과도 누구에게 적힌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꼭 기억하십시오. 본인 이름으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대리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순간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저기 앞에 지금 시간에 저기 여기 강의실에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기 직원분 옷이 저 꼬리에 저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순간순간에 보면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네, 3시 한 30분 정도 되어가는데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요. 자 거래를 체결할 때 예금계약 체결할 때 누구 통장으로 한다? 이름으로 한다고요? 갑. 그렇죠.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대리인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어쨌든 명의는 간명의, 즉 본인 명의, 그 다음에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속한다. 그래서 보시면 대리란 타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서 그 법률효과가 누구에게? 직접 본인에게. 본인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효과도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라는 거는요, 그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뭐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수여할 수도 있고, 야 너 우리 그 예금 계약할 때 네가 좀 대신 대리해.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리권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임의 대리라고. 법정 대리라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법에서 그냥 정했어요. 대표적인 결혼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 근데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의 대리는 법에서 그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는 우리가 부모님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법정 대리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밑에 보시면 2번 보시면 법정 대리 경우 대리관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친권자, 뭐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그럴 때 이제 후견이 게시될 때 후견인 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지만 그때는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음 부재자라는 것은 여러분 생사가 불분명한데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을 남기고 떠났는데 이 사람 재산을 갖다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법원에서 역시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재산,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 서류는 법원의 선임 심판서 등본이라는 것은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 집행자라든지 아니면 상속의 재산이 있다. 그럼 재산 관리인이지.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법정 대리인이다. 그렇게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1페이지 보시면 예금의 중도 해지, 예금 담보 대출. 자, 중도 해지하고 예금 담보 대출. 요거는 예금주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라. 꼭 해야 돼요. 위임장만 있다고 이런 면책되지 않습니다. 위임장뿐만 아니라 반드시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해야지 면책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외국과의 거래는 별반은 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예금 거래와 차이는 없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온 사람이라도 외국한 은행가,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과 예금 거래라는 것은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법인과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그냥 회사라고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근데 법인에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 재단을 말한다.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건 회사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즉 그거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은 그거는 그냥 차이가 뭐냐면 조직도 갖춰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회칙이라든지 그런 거 규정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설립 신고를 안 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데, 근데 어쨌든 우리 법인은 설립 신고까지 맞춰서 하나의 권리 능력을 취득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그 법인 제도는 여러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무상 당좌 거래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우리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법인 명의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하면 되니까 아까처럼 금융기관에서는 별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의 거래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2페이지 보시면 회사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법인하고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등기부 등본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뭡니까? 등기부 등본, 인간 증명 같은 그런 건 요구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밑줄 끈 거 보시면 등기부 등본과 인감 증명 등을 진구하여 이렇게 엄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당좌 거래.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거 보지는 않는데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보면 그 회사의 소재지라든지 이사의 성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동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현 대리라든지 그런 거 주장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쉽게 볼게요. 그냥 회사와의 거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회사가 직접 거래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내세우겠죠. 그 사람 대리인이 이제 그거 확인한 다음에 대리인이라도 누구 명의로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그 효과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법인, 즉 회사에게 그 효과가 미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서라든지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상업 등기부 등본이겠죠. 그런 것들은 확인 안 하는데 근데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 유통 질서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징구 가져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밑줄 친 게 그거예요.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회사의 신용 상태, 행위 능력이 약간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되는 경우 등기부 등본, 우리 인간 증명을 징구하며 법인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당좌 거래할 때 이러면 이거 확인 안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면책 주장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면책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 밖에 예금 같은 경우는 신규 개설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외에 당의 대표권자의 성명과 인감을 받아두면 족하지 등기부 등본, 인간 증명서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당좌 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를 할 때 이거 확인 안 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뭡니까? 과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경우라도 면책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래 명의를 대표자로 하지 않고 땡땡회사 격리부장 땡땡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 명의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회사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자 땡땡 주식회사 땡땡회사 격리부장 홍길동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보세요. 이 홍길동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이 회사의 예금인데 이 회사의 직책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 명과 직책까지 쓰고 이름을 썼다면 요거는 그냥 회사 예금이라는 걸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고 단순히 뭡니까? 땡땡 회사 이게 없이요. 그냥 홍길동 하면 이게 직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 개인의 예금인지 회사의 예금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거래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공동대표이사제 그럼 대표이사 그럼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다. 그럼 왜 대표이사를 여러 명을 뒀을까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자 대표이사인데 그렇죠. 신중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 단독 대표가 아니라 가불병 셋 다다 대표이사입니다. 자 결론만 보세요. 대표이사제를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자 요거 대표이사 요거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예금 계약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3명 다 동시에 이렇게 공동대표이사니까요. 그러니까 공동대표이사니까 그러면 어떤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매번 와서 같이 하기는 하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너가 경제학 전공이고 뭐 그쪽 담당이니까 네가 알아서 예금 계약은 내가 혼자 해라라고 이렇게 개별적인 위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너가 앞으로 모든 업무를 네가 단독으로 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라는 거,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 결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동안 계속 거래를 하니까 그때는 개별 위임을 받아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위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 위임을 했다가 위임을 철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금 거래를 체결했는데 그걸 갖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우리는 공동대표이사제를 하는데 얘 혼자 와서 돈을 찾을 때 그걸 확인해 봤어야지. 그걸 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책임져. 은행, 금융기관 네가 책임져 하면 그때 금융기관은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징구하지 않잖아요. 일반 거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면책의 요건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확인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선의나 무과실 그런 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좌 예금 거래 같은 경우는요. 아까 등기부 등본을 징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공동대표이사제도인지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단독대표의 어떤
졸속한 판단이라든지 졸속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주고 있다. 근데 이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거래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혼자 와서 거래를 하니까 이번에도 혼자 거래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위임을 갖다가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혼자 와서 예금 계약을 예금을 인출해 갔는데 그래서 줬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뭡니까? 선의무과실 통해서 이거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진구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포괄적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면책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1번, 2번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1번의 밑에 보시면 당좌 거래의 경우 표현 대표이사 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거래를 해도 된다는 것을 그것을 혼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 같은 경우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자, 이거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한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중한 판단을 하고 남용하지 말라고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줬는데 앞으로 너가 우리 회사와 관련되는 모든 대표권 행사는 너 혼자 해.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63페이지 보시면 외국 회사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건 외국 회사라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 그냥 주목하시고 마지막 줄 보세요. 다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회사는 계속적 거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좌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당좌 계좌 개설이라는 것은 업무수표가 발행되면 계속 전전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때는 당좌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고 학교 법인과의 거래에 관련해서는 학교는 뭡니까? 재단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재단 계산하고 학교 재산하고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학교 그러니까 이거 교비죠. 요거는 누가 해라? 학교장이 해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학생들을 이용하라고 우리 지급한 보조금 같은 걸 막 여기 재단 재산하고 섞어가지고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재단 관계자들이 그걸 남용해서 막 횡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분했다. 이때는 뭡니까? 학교장이 학교를 대리해가지고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누가? 학교장이 편성하고 법인의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집행도 학교장이 집행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대표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학교장은 그의 명의로 예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명의로 하더라도 뭡니까? 아까처럼 구분을 해야지. 학교장 개인의 명의인지 아니면 학교 예금인지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 국가 자치단체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여러분들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과 우리 공무원들 월급 아니면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행정 가서 금고에 다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때는 뭡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우리 통설은 사법 관계로 본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 관계로 본다. 국고금은 법령 규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된다. 다만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은행에서도 이를 수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런 일반 은행에서도 우리 국고금을 갖다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시면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죠.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그리고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정리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책을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여기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여러분들 그 법인하고 차이점 뭐라고요? 그래서 설립 신고를 안 해가지고 법인격을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도 보면 뭐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재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교회인데 교회도 뭡니까? 교회 재산이 어떤 목사 개인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명의로 어떤 예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재산을 갖다가 교회 명의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권리 능력을 일정한 부분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세 개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그 다음에 조합. 자,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의 모임. 자, 조합이라는 것은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어떤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자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뭐 출자라는 것은 반드시 돈으로 출자할 필요는 없고 내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출자해도 되고요. 노동력, 내가 몸으로 때려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노동력을 출자하든 어쨌든 구성원 모두가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 계약을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할 때 우리 대표적인 예시만 좀 보시면 돼요. 교회 종중.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 재산 종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중재산, 종중임야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명의를 갖다가 물론 이제 종중임야 같은 경우는 종손의 명의로도 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명에 따라서 명의 시작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종손의 명의로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라든지 종중이라든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무슨 장학재단, 그 다음에 종교재단, 뭐 이런 것들 있죠. 재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재산관계가 총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발로를 잘못 치네요. 예, 총유다라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을 갖다 우리 준총유라는데, 그냥 총유, 준총유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뭐 시비 걸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준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총유도 아니고 합유도 아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요? 합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총유가 뭐고 합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개인 소유라고 하죠. 근데 어떤 재산에 대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공동 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기억을 할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총유, 그 다음에 조합은 합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이가 뭐냐면 공유라는 것은 공유입니다. 공유. 저 연예인 공유. 제가 막 헛소리도 하네. 자, 저기 보시면 공유. 공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자, 어떤 일정한 재산을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물론 이렇게 탁 명확하게 구획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가불병이 있으면 세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여기는 지분이 있어요. 각자에게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유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아들이 가불병이 있다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불병이 각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자 이게 만약에 9천만 원짜리다 그럼 이 사람이 병이 있잖아요. 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람 정한테 팔아넘겨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의는요. 합의도 역시 마찬가지 지분이 있어요. 지분은 있지만 처분에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처분에는 뭐가 있다? 제한이 따른다는 거. 왜 그러냐면 자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럼 지분을 주겠죠.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지분을 많이 주고 좀 적게 투자한 사람한테는 지분을 적게 줄 겁니다. 근데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가불병이 뜻이 맞아서 났는데 병이 뭐 정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정이 이제 새롭게 이제 합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뭡니까?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을 이때 처분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뭡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팔려고 그러면 누가? 갑하고 을이 뭔가 기존에 남아있는 잔존 합유자들에게 먼저 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팔더라도 만약 이 사람이 여력이 없으면 딴 사람에게 팔더라도 남아있는 잔존 합유자들이 승낙을 해야지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래, 저 사람한테 팔아. 이렇게 승낙을 한다면 팔 수가 있는 거지 승낙 없이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합의 차이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처분에 제한이 있느냐 그 차이로 나뉘고요. 다음 총유 같은 경우는 지분이 없어요. 재산에 대해서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30년 정도 다니면서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그 교회에서 재산 피아노 한 대는 내 몫이다 이렇게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요. 단지 그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을 할 수는 있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분을 처분하는 것도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분이 없다. 그래서 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지분을 이때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래서 이걸 합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합유 또는 준합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분하실 필요 없다 해서 준이든 합유든 준이 있든 없든 어쨌든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면 총유 합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면 준자가 붙는 건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총유도 아니고 합유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금계약은 어떻게 체결할까?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자 264페이지 그 1번 보세요. 부가가치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부가가치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대표자와 예금 거래를 하면 되고 왜냐하면요 부가가치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이게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이다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 개설된 예금은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그때 누구에게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총유적으로 기속된다. 그 말은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래서 보시면 통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 거래자 표시는 땡땡땡 입주자 대표회장 땡땡땡 그렇죠. 아까처럼 명칭 그 다음에 직책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하면 그게 그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그 단체의 예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예금의 기속 관계는 거기다 밑줄게요. 사단 구성원 전원의 준총유에 속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이제 준총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러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표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서 거래를 하되 단체명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개인 예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객에게를 고지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인격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총유도 아니고요.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준합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표자 자기 명의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여러분들 거래할 때 이건 좀 기억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100명 전체의 명의로 100명 전체가 거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 왜냐하면 얘들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얘 명의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 명의가 아니라요.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구성원들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게 조합 구성원 전원의 명의다라는 것, 걸 꼭 기억하십시오. 조합 구성원 전원의 명의, 조합 구성원 전원 명의다라는 거. 그리고 예금을 찾을 때도요. 그 명의가 100명이면 100명이 가서 직접 가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건 실무적으로 여러분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고 있다? 업무 집행사원, 조합 대표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조합과 예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데 각 조합의 위임을 받은 100명 중에 한 명의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조합 대표자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물론이다.
그래서 통상 조합의 경우 예금 거래 표시는 땡땡 조합 조합장, 그렇죠. 이게 명칭, 그 다음에 직책,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표시하고, 예금의 기속 관계는 이때도 조합원 전원의 무슨 관계? 준합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265페이지 그 예금의 입금과 지급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이 여러분 이번 새로 또 저기 입금 부분, 입금 업무 관련해서 새로 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그렇습니다. 진도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뺐는데, 자,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계속 공부 정진하시고요. 저기 다음 시간에 그 예금의 입금과 지급 부분도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좀 기본서에 본의하는 게 정말 죄송한 일인데, 오타가 좀 뭐 누락된 부분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요 강의가 뭐 끝나는 대로 아니면은 강의 도중이라도 그 정정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좀 정오표를 좀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뭐 몇 번을 하긴 해도 이게 제가 이렇게 수정한 게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편집부하고 이게 제가 큰 걸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미스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좀 실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정오표를 통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걸 다시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요약집 부분은 제가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좀 문제집 관련해가지고는 그 문제집은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문제집 가지고도 좀 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모든 뭐 개정된 문제를 갖다가 다 수록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여러분들 기존 문제집에다가 그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문제집에 들어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바뀐 부분, 추가된 부분은 제가 또 추록 형식으로 그렇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올려드리는 그거 좀 풀어보시고, 기존 문제집에서 좀 삭제돼야 되거나 그런 것들도 뭐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집의 구성은 OX하고 그다음 오지선다, 그렇게 사지선다인가요? 사지선다, 필요한 경우 오지선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부분하고 전범위는 빼버리겠습니다. 전범위는 빼버리고 나중에 뭐 진도별이랑 지금 저기 실강바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전범위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뭐 그것도 다시 출판을 하는 거고, 뭐 기회가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 문제집은 OX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나왔던 문제집 OX에다가 원래는 그 OX가 저 모든 교재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건데, 너무 많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교재 출간할 때는 딱 절반만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홀수본을 냈다면 이번에 짝수본 같이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좀 수록을 해가지고 OX만으로도 기본서를 한번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지선다와 관련해서 꼭 단원별로 그렇게 문제를 수록을 할 테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뭐 빨리 나오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면 수정, 전면 개정보다는, 그래서 기존 교재 가지신 분들, 기존 가지신 분들이 늘 그게 좀 민감하시잖아요. 새 책이 나오면 또 책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추록을 지금 저한테 개인톡으로도 많이, 개인 문자로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뭐 부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욕심이 나는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뭐 전범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문제를 좀 돌려가지고, 그래서 기존 바뀌지 않은 내용이라도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작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케이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기 전범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문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좀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추록 문제인데, 저기 예금 파트, 우체국 우편 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금 파트가 이게 정말 막 머리를 써도 이게 너무 힘들네요. 그렇다고 이 책 자체를 갖다 여러분 다 올려드린다는 거는 또 뭐 출판사에도 좀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바뀐 부분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맨날 며칠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강바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자체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금융 파트는 그냥
그 몇 분 안 되니까 그렇게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그 인강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힌 부분만이라도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박힌 부분이 중간중간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지금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 작업을 좀 하다가 갑자기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뭐 어쨌든 뭐 4월 초중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출판사 쪽에서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 부담은 제가 더 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지금 뭐 우편 파트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금융 파트 부분은 일단 그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셔야지 같이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문 그대로 그냥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몇째 줄에 뭐가 바뀌었고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갖다가 읽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문 그대로 안 바뀐 부분 말고 바뀐 부분에 원문을 갖다 그대로 그냥 파트에 그냥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르게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능력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뭐 일도 맡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상품 파트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상품 파트는 그 여러분들 그냥 계속 이제 반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그리고 이제 뭐 정리된 게 있으면 정리된 거 그렇게 위주로 좀 하시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수업할 때도 보니까 뭐 정리된 걸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경우로 그냥 했었는데 막판에 그냥 편의 제공해서 그냥 따로 이제 표를 작성해 가지고 뭐 금융 상품 파트다 해가지고 네 가지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뭐 그렇게 보험 파트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수업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도 때문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시간 내에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쨌든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 좀 철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그냥 강의를 그냥 듣는다고 여러분한테 점수가 획득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고 좀 끈기를 갖고 하시면은 분명히 이게 뭐 유료 강의든 무료 강의든 간에 여러분들인데 손해 나지는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늘 강의를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어쨌든 뭐 또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계속 잠이 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좀 더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그래서 좀 작업이 아직 이제 마지막 문제집까지 남았네요. 그 문제집 과정까지만 좀 끝나면 좀 기운찬 모습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